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매일 저와 함께하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매번 확인하고 갑니다. 어제 94만 명이었는데요. MBC 라디오 시사 구독자 오늘 94만 2천 명, 2천 명 정도 늘었습니다. 하루에 한 3천 명씩 늘었는데 봄 소풍이 어쨌든 다가오고 있다. 자, 오늘의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소위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 좀 이거 엉뚱한 발언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외교부가 발표했던 소위 이제 제3자 변제 방식 강제징용 배상 해법 관련해 가지고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운 상황인데 오늘 대통령이 이제 용산 국무회의에서 이 관련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좀 이상하다 싶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오늘 했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실까요? 발언의 내용으로 보자면 사실은 뭐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과연 어제 나왔었던 그 이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이제 연결되는 문제이냐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피해자 입장을 존중한다고만 말하고 실제로는 마치 이제 피해자들의 진실과 배상을 위한 싸움이 한일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라든지 뭐 세계 전체를 위한 뭐 평화 번영을 위해서 대립하는 개념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을 좀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싶었던 부분은 이 대목입니다. 대통령이 뭘 얘기를 했냐면 아까 이제 잠깐 저희가 들었던 내용 안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배상을 위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을 위해서 꾸준히 과거부터 노력을 해왔다라고 하면서 1974년에 박정희 정부 때 특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청구권 자금 3억 달러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92억 원 정도를 배상을 이미 했었고 그리고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 8천여 명한테 6,500억 원 정도를 정부가 배상을 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사실은 2018년에 나왔었던 대법원의 강제배상 판결과 어떻게 보면 이제 배치된다고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과거의 한국 정부의 이 배상이라는 게 일본의 논리와 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개인 청구권 문제는 다 해결이 됐고 그래서 개인들의 청구권에 대한 문제는 한국의 국내 문제다.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게 일본 측의 그동안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2018년에 우리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 강제징용이 명백한 사실이고 범죄이고 그래서 피해자 개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하면 대법원의 이제 그 판결 내용을 이제 부정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다. 오히려 이제 일본 측의 논리를 편들어주는 걸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대목에 주목을 했냐면 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정부 관계자들의 내용을 좀 발언 내용을 훑어보다가 국가안보실의 이제 김태호 1차장이 했었던 발언 내용이 대통령의 발언과 거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네. 어제 뭐 소위 백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자들한테 답변을 할 때 65년도에 이 한일
양국 정부의 약속에 비춰보면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합의를 어긴 것이다라는 결론이 된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요. 74년에 특별법 만들어서 배상했다든지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특별법 만들어서 배상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태호 차장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수령하기로 한다는 약속이 65년 청구권 협정에 적혀 있었고 이 약속이 53년 동안 지켜져 왔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본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는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네, 김민하 평론가. 법률가들이고 전문가들이시라면 대법원의 판결문을 일단 읽어보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지금 거론하는 이 1974년 특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여정부 당시에 이제 민간공동의 논의 그리고 이때 이제 좀 지급을 2007년 특별법이라든지 이 사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문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예.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것은 이 청구권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개인 청구권 문제를 해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배상을 한 게 아니라 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피해 사실들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도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점을 명확히 당시의 논의 과정에서 했다라고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물론 이 판결문이 그냥 뭐 이 판사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청구권 협정을 논의했던 어떤 과정이라든가 또 당시에 민간공동회가 논의했던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내는 결론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그 대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는 건지 등의 어떤 그런 지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런 판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어떤 일종의 배상 책임을 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리고 도의적으로도 결국은 이 피해 지금 입으신 분들 중에 생존자분 세 분은 이 정부의 해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미래지향적 협력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 국가의 어떤 폭력에 의해서 이 희생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피해를 복구하는 거를 이렇게 깔아뭉갤 수는 없다는 점에서도 몇 겹에 걸쳐서 부적절한 지금 해법 이 어떤 발언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참 슬픈 이 현실이죠.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한다라는 얘기를 맨 앞 모두의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이분은 대법관 출신이기도 해요. 위원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국제 인권의 기준, 유엔의 각종 결의문, 유엔의 헌장 이런 등등 가이드라인 등등을 인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하는 일이다. 어제 발표한 해법이. 즉 피해자를 존중했다는 얘기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짓이다. 어제의 해법이. 라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이 이례적으로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헌법수호의 의무를 대통령이 지금 지키고 있는가. 헌법수호의 의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법원에 사법부 독립돼 있다라는 거예요. 법원은 독립돼서 판결한다는 거고 헌법소의 의무를 대통령이 가진다라고 하는 대통령 취임 서약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을 그냥 정면에서 무시해 버렸어요. 또 대법원에서 입장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대성 요건이 있어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대성 요건, 그게 중대하냐? 그냥 아무 때나 탄핵하면 안 되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헌법소의 의무를 특히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헌법소의 의무, 그다음에 사법부는 독립한다라고 하는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 헌법상의 원칙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호하고 있는가,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법률가로서의 판단입니다. 정무적 판단 다 빼놓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두 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소위 이제 법치주의에 대해서 존중하는 인식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오늘 대통령의 발언과 어제 대통령 최측근 김태호 차장의 발언을 통해서 좀 의심해 볼 대목이 생기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의심을 더하는 오늘 또 다른 발언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라고 불리는 최측근 이제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발언도 참 발이 넓으세요. 무슨 직위가 굉장히 많아요. 40년 직위, 30년 직위 뭐. 그게 중요직입니다. 네. 부럽기도 합니다. 그나마 이제 3년 직위도 대통령의 없는데. 공식 발언이나 뭐 혹은 뭐 이 김태호 차장의 발언은 우회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면 석동현 처장의 발언은 훨씬 더 노골적이고 뭐 제 표현으로 조금 더 천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라고 하면서 단순히 찬반을 떠나서 그 방법이 때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해오고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냈던 방식이 때법이다라는 걸로 표현한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고요. 국제법상 일반 원칙의 하나로 보면 국가 간의 특별한 사정하에 일괄 타결 협정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아마 청구권 협정을 얘기하는 걸로 보이는데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차단할 수도 있는 원칙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치 그 피해 당사자들이 개인 감정에 의해서 상대국으로부터 꼭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의 의견 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으면요. 2018년 김명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피해자들의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며 피고기업, 전범기업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각각 1억 원가량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았다. 무식한 얼치기. 우리나라 대법원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검사 출신은 이런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는 좀 법을 아시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법에 대한 지식은 자기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남들은 그게 판사든 다른 변호사든 무식해가지고 이런 법적인 어떤 맥락을 몰라서 뭐 이런 주장하고 있다 자꾸 이렇게 접근하는데 일단 청구권 협정이 여기서 얘기하는 일괄 타결 협정에 들어가는 거냐 여기 이 거냐 같은 거냐 이게 일본의 경우에 일본에서도 이제 이걸 물어봐요.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한국의 이제 이 피해자들이 어떤 개인 청구권이나 이런 것들이 소멸한 거냐라는 질문이 이 65년 이후에 계속 자기들끼리도 질문을 합니다. 근데 2000년대 중반까지 일본 사람들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가 답이었어요. 네. 그런 걸 미루어 보면 그리고 실제로 청구권 협정을 진행할 때도 이게 식민 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그러한 이제 이 권리 관계를 소멸시키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일괄 타결 협정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청구권 협정이 아닐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괄 타결 협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강행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고문이라든가 또는 지금처럼 뭐 강제노역이라든가 반인륜적 범죄들. 그렇죠. 뭐 어떤 노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일괄 타결 협정에 의해서 피해가 구제된다고 보지 않는 이런 이 해법이 이제는 이 대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준에 따른 비판이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법 전공도 안 했는데 이미 이전에 여러 가지 판결에서 논란이 돼가지고 그런 지적들이 이미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강제동원 문제라는 건 당연히 일괄 타결 협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과연 법률가 이 신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초반에 변호사가 되거나 법률가가 되면요 선배들한테 교육받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소가 웃을 일이다, 뭐 이런 거 이제 서면에다 쓰면 혼납니다. 근데 석동현 이분은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 누구한테 처음에 어느 분한테 이거 법률 문서 작성하는 것을 배우셨는지 묻고 싶네요. 저는 저작거리에서도 이런 식으로 욕하지는 그렇죠. 않아요. 그리고 이런 주장을 그러니까 그 당시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하고 싶으면
그건 그럼 논리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지적을 해야죠. 이게 그 뭐야 이게? 판결문에 어떤 대목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걸 반박을 해야지. 그 판사가 무식하다, 뭐 독립운동하는 기분으로 감정적으로 했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큰일이 납니다 이러면. 그리고 이제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글의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일본에게 반성인이 사죄 요구도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면서 식민 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나라고 했는데. 악쓴다. 네. 우리 국민이나 혹은 이제 뭐 강제징용 같은 이제 인권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악쓴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이것도 이제 역사적인 사실관계들을 좀 파악하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 이후로 이제 고통받았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의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사죄나 배상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워낙 열강들이 셌을 때는 그런 소리를 못 내던 시절이 있었지만 뭐 케냐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도 다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스라든지 폴란드 같은 독일 제국주의한테 2차 세계대전 때 고통받았던 나라들도 지금 와서는 다시 강제 이 배상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만 이러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역사적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보니까 또 오늘 태영호 의원은 색깔론으로 들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국민의힘 아침 회의 때 그런 발언을 한 건데요. 이런 지금 이제 강제배상 문제를 비롯해서 일본에 대해서 하는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마치 그 주사파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김일성을 추종했었던 세력들이 했었던 그런 어떤 전략을 차용한 것이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워딩을 정확하게 옮기면 북한 김일성의 갓근 전술이고 남한 주사파들이 내린 지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희들 같이 비판적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남한 주사파들의 지령을 받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사파 지령 받으셨어요? 김민하 평론가? 그런 정파가 아니고요. 신장식 변호사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AP라고. 네. 다른 정파였습니다. 네, 아지테이션 앤 프로파간다라고 있었는데 뭐 아무튼 뭐 아니에요. 이런 문제 아니고 지금 태영호 의원은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뭐 이 예를 들면 식민지배 배상 요구하는 나라가 어딨냐라는 점에 대 있어서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그 일본한테 승전국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식민지배 받은 나라들하고 개별적으로 해결을 해라라고 그랬고 해결이 된 나라들이 있고 안 된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안 된 나라예요. 그리고 청구권 협정으로 자꾸 이걸 해결했다고 하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안 됐다가 당시에 논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김정일이나 주사파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거 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운동 신장식 변호사 주사파 운동 아니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까지 지금 이렇게 색깔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는 전혀 건강한 논의가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통령 오늘 수석회의 발언 중에서 제가 좀 제일 황당했던 거는 갑자기 관광객 얘기를 꺼낸 겁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국민의 방일 규모가 코로나 전에는 뭐 연간 753만 명 정도였고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다. 그리고 일본 국민의 방한은 코로나 전에는 2019년에 327만 명에 달했다. 일본 국민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광객의 규모가 이번 강제배상 해법 관련된 사안과 어떤 상관이 있는 건지 혹은 일본 국민들이 뭐 여행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으면 이 사안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석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좀 듣다 보면 논리의 점프나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좀 그런 의문이 드는 대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일본 가고 싶어요. 네, 물가도 싸답니다 요새. 그래서들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건데. 네. 자,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